제가 이제 비즈니스 환경을 설명하다 보면 제가 경제 관료를 저도 31년을 했으니까 이 세상에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이죠. 클린턴 대통령의 표현대로 You stupid, it's the economy. 이 멍청이야. 중요한 건 경제라고 이라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2006년에 사회에 나와서 2007년에 와세다 대학에서 제가 정경학부의 3, 4학년을 대상으로 제가 동아시아 정치 경제라는 거를 강의를 했습니다. 저의 증인이 여기 지금 다마키상에 계십니다. 제가 강의할 때.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한 게, 그리고 또 김현장에서 지금 내년이면 20년인데 그동안 공부한 게, 비즈니스 리더가 아무리 비즈니스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치가 만들어 놓은 틀 내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이지, 정치가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나서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제가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부제를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붙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보는 사람이 경제라는 앵글로만 경제를 보는 게 아니라, 정치가들은 어째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정부 당국의 규제는 왜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클라이언트한테 브리핑하는 저의 제목이 항상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입니다. 제가 일본 클라이언트 만날 때 제 증인은 여기 우리 김효대에서 계시고, 제가 미국 클라이언트 만날 때 증인은 저기 민수영 변호사가 계십니다. 제가 일본어하고 영어로 매일 그걸로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8시 45분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45분이 있습니다. 첫째,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21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이런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대부분이 모르시겠지만 압승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리, 김, 스몰 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가 41%, 이준석 후보가 8%를 이렇게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셨나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40, 왼쪽이 49, 오른쪽이 41이라고 보여서 압승처럼 보이지만 이준석 8을 합하면 정확하게 49대 49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소수점 아래 숫자까지 합해도 49.4예요. 41.1과 8.3을 합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모르죠. 다 그냥 압승한 걸로 생각하죠. 자, 두 번째 여기다가 제가 쓰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기 윤이라는 후보가 있었고, 그 당시 떨어진 재수한 리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윤이라는 후보와 리라는 후보보다 몇 퍼센트? 0.73% 또는 하여튼 1% 미만 이렇게 당선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이에다가 한번 심이라고 하는 후보, 한번
잊으셨을 거예요. 심상정이가 나왔었나? 이럴 거지만 심이라는 후보를 합하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음 표에 보시겠습니다. 가십니까? 48.6으로 47.8을 1% 미만으로 됐지만 만약에 심이 안 나왔다면 왼쪽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제가 무슨 색다른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확하게 반쪽으로 갈려 있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삼정을 무시하고 이것만 비교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심삼정이 안 나왔다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때 바뀌는 거예요, 결과가. 이런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놀랍게도요, 1987년 12월 대통령 직선제가 된 이후에 단 한 번도 그게 13대 대선이었습니다. 13대 대선부터 21대 대선까지 대선 결과가 아무리 표차가 적게 나더라도 단 한 번도 불복을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대선 결과에.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로 13대 이후에 대통령, 13대는 뭐 볼 것도 없죠. 왜냐하면 양김이 다 나와가지고 노태우 후보가 그냥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선 결과를 보시면 작게는 1.5%포인트 차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짧은 게 2.3%포인트 차로 노무현 대통령, 이해창 후보는 재수했는데 안 된 거예요. 최근에는 다 재수하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재수해서 됐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이거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3.6%포인트 차로 됐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다음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0.8%포인트 차로 됐는데 그 다음에 당선된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거를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화는 확립됐다.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화는 확립됐다. 어느 누구도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를 거스르는 일은 할 수 없는 나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를 거스르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그때 처해진 국회의 의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는 빼놓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직전에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180대 103이었습니다. 180. 제가 지금 선거를 어떻게 치렀냐 이런 얘기 할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180대 103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300석의 국회의석 중에서 103석을 가지고 있는 소수 여당이었습니다. 이거를 여소야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형적인 예가 된 거고, 민주당은 여하간 그때 논란이 많았지만 비례대표 제도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180석이 됐습니다. 60%를 점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3분의 2는 개헌선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뿐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인 환경은 이미 입법부에서는
한 발자국도 나가기 힘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022년 3월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내가 압승을 해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에는 내가 그동안 못한 것까지 합해서 추진력을 가속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누가 대통령이라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몰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다 오래된 이야기 아니니까 짐작하시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은 180에서 5석이 줄었고 국민의힘은 103에서 5석이 늘어서 175대 108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108석이 됐다고 한들 300석 중에 36%지 않습니까? 36% 가지고 국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제가 시사점이 뭔지를 제가 한국 지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한반도는 제가 설명할 때 우리 김효대 회계사는 자주 나한테 듣지만 남과 북이 갈려있는 거는 이거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군정 때, 미군정을 시작하기 전에 갈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이렇게 통치를 하게 돼서 남북이 갈렸는데 그나마 남한이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지난 대선 결과입니다. 그러면 남한이 동서로 정확하게 갈려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남과 북이, 북한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됐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한국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한국을 영어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북한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데모크래틱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앞에 민주주의가 붙어 있습니다. 북한이. DPRK라고 그러고 우리는 ROK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남한이 이렇게 두 쪽으로 갈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막연히 느끼지만 선거 결과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개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절대로 분쟁은 있을 수가 없는 정치 민주화가 됐다. 2번, 그러나 남한이 정확하게 동과 서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두 나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세계 서구 한국이라는 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에펠탑 얘기를 중간에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8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파리 박람회를 유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영국이 런던 박람회를 통해서 수정궁이라고 하는 세계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성공적인 박람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과 프랑스의 그 라이벌리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프랑스가 그 다음 파리 박람회를 유치한 게 딱 연도가 프랑스 혁명 100주년,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니까 188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파리 박람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징 조형물을 공모를 했는데 에펠이라고 하는 건축 설계사가 그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m짜리 철근 콘크리트 탑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식인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지식인이 모아가지고 아니
아름다운 파리의 경관을 해치는 흉물을 파리에다 건설하는 건 결사반대다 해가지고 모파상 같은 사람은 자비로 신문에다가 반대하는 광고를 낼 정도였습니다. 협상 끝에 20년만 쓰고 철거하기로 동의를 하고 에펠이 자비를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3년 만에 에펠은 투자 금액을 다 회수를 해서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송신탑이 필요해가지고 무선 전화가 그때 생겨가지고 이 송신이 필요해가지고 그때 라디오가 생겨서 좀 더 쓰다 해가지고 지금 300m에다가 23m를 더 얹어서 323m짜리 에펠탑으로 전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공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모파상이 거의 매일다시피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에 가서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은 위선자 아니냐?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제 막상 잘 이용되니까 그렇게 당신이 애용하는 거는 위선자 아니냐 했더니 보바리 부인의 저자 모파상이 진리가 없겠죠. 내가 파리의 흉물인 에펠탑을 보지 않고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밖에 더 있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겠다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나라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반밖에 모릅니다. 반밖에 모릅니다. 마치 모파상 이야기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언론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언론이 걸러낸 것만을 보고 자기는 대한민국을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바이 네이처 잘한다는 얘기를 쓰면 언론이 아닙니다. 격려하는 얘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무언가 희정해야 될 점을 찾아서 당국에게 또는 일반 독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언론이기 때문에 또 대안을 내는 것은 언론이 아니에요. 그건 지적하는 게 언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내일이라도 망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미리 보여줘가지고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10만 평방킬로미터가 109등이에요. 땅덩어리가 5,200만이 조금 안 되는데 이게 29등이에요. 세계에서 인구가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불인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24등으로 나와 있어요. GDP가 1조 7천억 달러인데 이게 지금 현재 10등부터 12등까지로 돼 있는데 요새 환율 때문에 12등 쪽이 더 가까워요. 무역 규모가 1조 3천억 달러인데 이게 수출은 7등, 수입은 9등 해가지고 합해서 8등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땅덩어리는 100등 밖에 있지만 인구는 29등이고 1인당 이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GDP는 10등부터 12등까지 돼 있고 이게 무역 규모는 8등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내일이라도 망할 것 같지만 이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세계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계라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계는 요새 조금 늘었지만 제가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80억 인구가 80조 달러를 생산하고 있는 게 세계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평균, 만약에 세계가 한 나라라면 T를 B로 나누면 1000이잖아요. 80을 8로 나누면 10이잖아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인 나라가 세계입니다. 세계를 한 나라라고 치면 80억 인구가 80조 달러를 생산하기 때문에 1인당 국민 생산량이 $10,000입니다. $10,000.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치면 $10,000면 1,400만 원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게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계의 3.6배 잘 사는 거예요. 세계.
자, 그러면 세계는 무역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무역을 수출을 20조 달러 하는데 수입도 20조 달러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나라의 수출은 다른 나라의 수입이기 때문에 2배 잡히잖아요. 2배. 그러니까 20조 달러를 수출하고 20조 달러를 수입하니까 세계 무역량이 40조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속의 위상은 이렇습니다. 인구로 치면 우리가 80억 인구 중에 0.7%의 인구입니다. 동일하면 1%겠죠. 한민국. GDP가 80조 달러에 1.7조 달러니까 2% 정도를 우리나라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40조 달러 수출 중에 3%를 무역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땅덩어리는 100등 밖에 있지만 소득으로 치면 생산으로 치면 세계 2%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무역은 3%입니다. 한국이 무역에서 먹고 사는 나라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 이야기를 할 때 그 무역 의존도는 여기 보시다시피 대략 한 8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계는 무역 의존도가 얼마다? 80조 달러인데 40조이기 때문에 50%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세계 평균 50%의 1.6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이렇게 표로 정리한 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Understand, 모른다. 예. Understand? 예. 자, 이게 한국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반복하고 있죠. 이걸 이제 예쁘게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예쁘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땅덩어리 109등, 인구 29등, 1인당 국민소득 24등, 무역이 12등, GDP가 12등, 무역이 8등, 이거를 0.7%가 2% 생산해서 3% 무역하는 나라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저 뒤쪽에서 안 보인다 그럴까봐 내가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안성민 교수가 만든 거예요. 열심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제 진짜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됐냐는 약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사라는 게 무슨 뭐 약 만들어주는 약사가 아니라 브리프 히스토리의 약사예요. 브리프.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을 한번 보면요. 기적 같은 거예요. 기적 같은 거. 한국은요. 1961년에 시작할 때 85달러였어요. 그러니까 100달러가 안 돼요. 100달러가 언제 됐냐? 63년에 처음으로 하루 한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됐습니다. 63년에. 그 다음에 하루에 1달러라고 하는 게 하루에 1달러를 세계은행은 그 당시 빅몬선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게 73년에 413달러가 돼가지고 최초로 하루 세 끼 밥을 먹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지금 조선호텔에서 아침 식사 한 끼에 얼마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1년에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이 365달러가 넘으면 그 나라는 빈곤을 해결했다고 세계은행이 그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중간에 1.5달러가 됐다가 1.9달러가 됐다가 지금은 2.15달러까지 갔지만 지금 이야기고 그 당시는 1달러였습니다. 73년에 세 끼 밥을 최초로 먹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밥 먹게 된 게 불과 50년이에요. 50년. 그리고 77년에 1000달러, 94년에 10,000달러, 2005년에 20,000달러, 2014년에 30,000달러를 돌파하는 이런 빠른 경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63년에 100달러에서 73년에 1인 하루에 1달러, 77년 1000달러, 94년 10,000달러,
2005년 2만 달러, 2014년 3만 달러가 됐고 공식적으로 한국은행 발표가 지금 작년에 36,745달러가 됐습니다. 이렇게 걸어온 거죠. 제가 위에다 썼는데 빈곤에서 기적을 이루었고 94년에 만 달러가 됐을 때 약간의 자만심이 생겨가지고 망해먹는데 딱 3년 걸려서 위기를 겪어서 80년에는 8,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서 2만 달러, 3만 달러 선을 거쳤는데 2014년 3만 달러 선에 진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3만 달러 고지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일까? 더 중요한 말씀은 지금 이거는 밖에서 보면은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보면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자살률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OECD 회원 국가 중에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1위가 아니라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아니 옛날에 새끼 밥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에도 그렇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데 자살률이 이렇게 높을까 하는 것을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이 24입니다. 자살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각 나라마다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자살률을 비교할 수가 없어서 인구 10만 명당 1년에 몇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가를 자살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uicide r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한국이 24명이고 OECD 평균이 11명이니까 무려 2배가 넘습니다. 뭐 우리뿐만이 아니죠. 일본도 15, 미국도 14니까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자살이 적은 건 아니지만 일단 자살률이 이렇게 OECD 회원국 가운데 1등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20년 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로 갈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 스파크 47기의 워크숍을 양평에서 했습니다. 워크숍 하는 첫날 점심을 두물머리 한정식집에서 먹고 그 다음에 두물머리 관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두물머리가 뭔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해서 한강이 되는 자리가 두물머리입니다. 그래서 두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가 나왔습니다. 김종환. 그래서 이 양쪽에서 오기 때문에 남한강과 북한강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남한강은 얼어본 적이 없고 북한강은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순간에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사진 작가들의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거기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이 됐는데 왜 남한은 아직도 동서가 갈라져 있느냐 하는 생각을 지난주 금요일날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살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가난할 때보다 자살률이 더 높을까? 뭐 사회학자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 한국이 경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 그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을 4개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가 정부 주도였다. 이건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두 번째가 수출 주도였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세 번째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차관을 들여다가 했다. 이것도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네 번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불균형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개발론에는 두 가지의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균형 성장 전략이라는 학파가 있고 하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100달러도 안 되는 대한민국이 경제 개발을 할 때 모든 산업을 다 일으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망한 산업을 뽑아서 집중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자. 이런 거를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전체를 하자고 하는 게 북한이 선택한 주체 사상에 의해서 모든 산업을 하겠다고 시도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된 앞에 불균형 성장 전략을 이야기한 사람이 허시만이라는 경제학자고 균형 성장 전략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르쿠세라고 하는 아스토니아 출신 경제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경제학자의 개발론에 대한 정책을 한국이 허시만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이 앞에 지금 정부 주도, 차관, 수출 주도, 불균형 성장 전략. 이 불균형 성장 전략을 주창한 사람이 그래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허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르쿠세라고 하는 사람이 균형 성장 전략을 주장했는데 우리나라 경제개발 시작하기 전에 죽었어요. 57세 일찍이 죽어가지고 51세에 죽어가지고 이 사람이 사라졌지만 허시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한 결과 우리가 얻은 거는 고도 성장이라고 하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걸 얻었고 그 대가로 치르고 있는 거는 저는 갭이라고 하는 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그리고 빈부 격차라고 하는 이 갭을 우리가 받게 됐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나라가 동서로 갈리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을 했다면 내 몫은 제대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 있다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 이런 사람이 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만하면 됐다는 사람은 거의 말이 없죠. 근데 내 몫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 제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하루쯤은 언제든지 제가 사무실에 나옵니다만 광화문 가면서 데모가 없는 날 거의 없어요. 주말에. 하여튼 이틀 중에 하루는 아마 반드시 데모를 하고 있는. 그게 이제 전에는 주로 내 몫이 어디 있냐는 사람들이었는데 요새는 또 내 몫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어저께 제가 아침에 만난 사람은 제가 평소에 우리나라의 성공한 기업인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나와서 길에서 만났어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지금 데모하러 왔다고. 지금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너무 심각하니까 잠깐 제가 농담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계에 대한민국만큼 애국자가 많은 나라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어떤 식당에 가더라도 자기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도 내고 밥 먹으면서 거의 나라 걱정이에요. 원래는 나라 걱정을 대신 해달라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머슴을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정작 머슴을 뽑아놓고는 매일 자기 돈 내고 밥 먹으면서 또 나라 걱정을 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안타까운가? 가만히 엿들어 보면요.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안 드리고 전부 손가락질이에요. 누가 잘못했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내 역할을 뭐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애국자는 애국자인데 진짜 애국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부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뭐를 하는 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지. 이제 우리 다 시험 볼 나이가 지났어요. 그런데 뭐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서 내가 왼쪽에 속하든 오른쪽에 속하든 중도든,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한 겁니다. 불균형 성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제가 해설을 하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서. 제 국민학교 동창 중에 74명인데 중학교 10명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간 애들을 분석을 했어요. 누가 갔을까? 첫째, 여학생은 한 명 있었는데 부잣집 딸이었어요. 갔어요. 여학생 딱 한 명 중학교 갔습니다. 나머지가 9명 남죠? 9명 남는데 저는 유일하게 외동아들이라서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평균 6명이거든요, 형제가. 딱 분석해 보니까 지금 8명 남았어요, 8명. 8명 중에 5명이 장남이더라고요, 장남. 장남이 갔어요. 장남이 간 집은 아주 부자가 아니면 다 차남 이하는 다 지게 메고 아버지 도와서 장남의 학비를 댄 거예요. 이거를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6명 다 안 보내는 것보다 장남을 우리 집에 대들보를 삼아서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게 불균형 성장 전략이에요. 제 친구 중 하나 성공해서 외환은행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걔 아버지가 어깨를 펴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걔 아버지는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빌려간 적이 없어요. 때가 되면 아들이 다 보너스 받아서 보내줬거든요. 어느 날 걔 아버지가 영농자금을 빌리러 왔어요. 그래서 자네는 필요 없는데 왜 왔어? 언제부턴가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돈이 안 와. 왜 안 오냐? 자식이 생겼거든. 그래서 부천에 근무할 때 여행원, 그 당시는 행원이 아니에요. 여행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딸이 시집가기 전에 잠시 들렸다 가는 데가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여행원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생기니까 아버지 영농자금과 자식의 학비와 우선순위를 비교해 보니까 본인은 아버지 영농자금하고 뭐 삐까삐까 할지 모르지만 애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평소에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영농자금은 우선순위가 밀려서 안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아들은 그 집에 대들보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가 버렸고, 요새 인터넷 보면 나와요. 그 노래가 나와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날개를 달아줬더니 이놈은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그냥 가족은 다시 떨어진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해석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은 우리 모두가 가난할 때 다 실천을 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대가로 치르고 있는 게 격차라고 하는 대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에 어떤 여건이었냐? 아까 말씀드렸죠? 국회는 소수 의석이었다. 그래서 2024년 40선거에 올인했다. 결국 실패했다. 그러면 할 일이 뭐겠어요? 결국은 야당 후보와 야당 대표와 협치를 해가지고 국정을 이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프로페셔널 백그라운드는 평생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의 눈에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범죄자냐 아니냐. 근데 내가 어떻게 범죄자와 협치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 끝에 결국은 12월 3일 계엄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2번, 3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정치 민주화는 확립되었습니다.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나니까 결국은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탄핵이 돼가지고 지금 6월 3일 날 임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 거죠. 그러면 6월 3일 날 임시 대통령 선거 결과를 한번 들여다보면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결과나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거의 똑같이 반반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노하게 몇 퍼센트가 왼쪽으로 기울면 진보 정권, 오른쪽으로 기울면 보수 정권인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 결과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얼마다.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오늘 제목인 신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다 쌤, 모른다 쌤? 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이해되시죠? 제가 뭐 어려운 건 원래 저도 모르니까 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클라이언트 만날 때 설명하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다국적 기업의 경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불확실성은 제거됐다. 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거는 자기들이 결정할 게 아니죠. 그러나 불확실성은 제거됐다는 면에서 일단은 파지티브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왼쪽 정부가 되면 한국은 시장 경제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사실은 생각보다 더 파지티브하게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라는 입장에서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정부 입장에서 제가 당면 과제를 정리해봤는데 대외, 대내 이렇게 해봤습니다. 대외를 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사실 대내 못지않게 심각한 겁니다. 세계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는 순간 이미 미국으로 헤게모니가 넘어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의 적군이었던 일본, 그 다음에 독일 이런 나라들의 경제 발전을 도와주는 입장이 된 거거든요. 도와주는 입장이 된 거거든요. 왜 도와주었느냐? 미국의 잉여 생산물,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면은 결국은 장사가 뭐겠어요? 일감이 있어야 되고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수요 창출을 위해서 시장으로서 일본과 독일을 도와주어 가지고 세계 경제에 번영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IMF, 월드뱅크도 생기고 WTO도 생긴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1961년 5월 16일 날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의 수혜자가 됐던 거죠.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오더니 마가 끼어가지고 마가라는 거 아니에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래가지고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남 돕는 거 이제 그만하자. 둘러보니까 내 새끼들도 지금 힘들다. 이래가지고 지금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무역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무역 의존도가 세계의 1.6배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플러스 쳐올라오고 있는 중국과 헤게모니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계 경제가 제가 80조라고 그랬죠. 80조 달러 중에 중국이 25조 달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30%를 미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워낙 물가가 싸기 때문에 구매력 평가를 하냐 시장 가격으로 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저는 20조 달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 30%, 중국 25% 빼고 나면 45%가 EU다, 일본, 우리나라 전 세계가 45%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30%인 미국과 25%인 중국이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홍콩 가서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중국은 그래 우리 30 빼놓고 70 가지고 살래 이래가지고 홍콩 시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미국은 그래 25 빼고 우리 75 가지고 세계라고 생각할게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는 세계에 30, 세계에 25 어느 하나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주 아마 대한민국 경제발전 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할 때가 없을 겁니다. 지금 30과 25조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둘 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저는 대외 경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신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저는 어떻게 하면은 둘 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무슨 안미 경중이다. 저는 그런 소리는 처음부터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제는 하나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한때는 수출을 30%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25 중국 본토, 5 내지 6 홍콩 합하면 3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만 한다? 지금은 미국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과 지금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기업인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인은 죽을똥살똥 밤잠 못 자고 고민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대내적으로는 경기를 회복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지금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가서 들어보면 정말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건가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신정부가 처해 있는 경제라는 앵글로 본 당면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 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회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성장 잠재력을 키울 거냐 해서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지난 대선의 선거 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세 가지였습니다. 1. 성장, 회복한다. 1. 회복. 2. 성장, 잠재력 확충한다. 3번이 행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 이야기만 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저는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이런 단어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언론이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보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성장하고 분배하자 이런 게 아니고 성장 과정에서 각자가 기여한 만큼을 찾아가게 만들어서 자기 몫을 챙겨주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성장을 해야 끝나고 나서 나눠 갖자 이런 분배가 아니고 성장 과정에서 각자가 기여한 만큼을 찾아가게 하자. 기여가 두 가지죠. 하나는 노동이고 하나는 자본이죠. 자본이 만약에 성장에 기여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이 가져가면 근로자가 노동자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내목내놔가 싸우다 보면 성장이 침해를 받는 거죠. 저는 그래서 회복과 성장 두 개를 합해서 행복이라고 쓴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 각자가 기여한 만큼을 정당하게 공정하게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분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강의의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로 관전 포인트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 관전 포인트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집권민주당은 현재 2명이 없어가지고 298석 중에 166석입니다. 제가 어저께 찾은 겁니다. 들어가면 국회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러면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죠. 뭐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 석 없어져가지고 36% 107석입니다. 뭐 기타 교섭단체 빼면. 그러면은 국회 구성을 보면은 민주당은 자기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당론으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적어도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전자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대외적으로 지금 일본 간의 관계, 저 일본 친구들을 만나면 놀라울 정도로 아니 한일 관계가 다 악화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과 집권민주당의 리더십 간에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협치를 할 거냐, 경쟁을 할 거냐를 저는 우리들의 관전 포인트로 정리하면서 오늘 신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관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